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오늘의 손님은 박민수 작가님을 모시고 주린이라고 불리는 주식 초보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어떻게 해야지 주린이를 탈출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0, 30대에게는 최고민수, 40, 50대에게는 샌드 타이거 샤크, 한국말로 모래범상어입니다. 네. 모래범상어로 활동하고 있는 박민수 작가입니다. 책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네. 괜찮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주식공부 오일환성. 네, 네. 또 한번 제가 예. 박민수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요. 초보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네. 있는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주식공부 오일환성, 그리고 한 권으로 끝내는 테마주 투자의 저자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주식 전략이나 주식 방법론 쪽으로 많은 주린이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추천이나 그냥 뉴스가 많이 나온 것, 그다음에 단기 뉴스, 호재 이런 거에 많이 반응을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전략인 것 같거든요. 네. 자,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첫 번째 원칙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내 이마를 만져봐라. 이마를 만져봐라.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마를 만져봐라. 왜냐면 여기가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 네. 네, 전두엽에서 모든 투자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네. 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머리 한번 만지고 내가 뭔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주식 네. 투자를 하면서 크게 성공을 못했던 이유를 한번 돌이켜보면 남의 생각만 되게 받아들였거든요. 증권사 추천주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신문에 나와 있는 뭐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의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옛날에 조선산업이 한때 세계 1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증권사도 그렇고 조선업종에 대해서 뭐 앞으로 전망이 밝다했는데 갑자기 꺾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벤트들을 내가 좀 가치 투자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내 생각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 투자는 내 생각을 좀 해보자. 근데 내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적자 나는 기업은 버려라. 적자 나는 기업은 버려라. 네. 네,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 얘가 300만 원 월급쟁인데 600만 원씩 쓰는 애들은 돈 빌려가면 못 갚아요. 네. 기업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내가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적자 나는 기업이 내 돈을 언제 갚을 거야. 투자금을 언제 회수할 거야. 그래서 적자 나는 기업을 피하기만 해도 웬만큼 손해보지 않는다. 적자 나는 기업은 뭘 하느냐. 돈이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하더라. 유상증자라는 것은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주식을 파는 행위다. 근데 주식을 파는 게 뭐가 문제냐?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다. 주식수 곱하기 주가. 예를 들면 주가가 10,000원이고 주식수가 10주면 시가총액은 10만 원이다. 우리로 아파트로 치면 매매가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주식수가 10주에서 20주로 늘면 이 10만 원은 그대로 있는데 만 원짜리 주가는 5,000원이 되더라. 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악재더라. 그러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만 피하면 내가 큰 손해를 보지 않겠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주식수를 늘리냐? 적자 기업들이 하더라. 그래서 적자 기업만 사지 않으면 유상증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단 안심하고 장기 투자도 할 수 있고 분할 매수도 할 수 있고 매수 단가가 낮춰지면 마이너스 60%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단기 순손실 기업을 피하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하나 중간 끼어들기 질문 하나 드리면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요즘에 그런 혁신 기업들 중에 테슬라라든지 쿠팡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전형적인 적자 기업인데 이런 기업은 사실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도 평가를 받거든요. 이런 기업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실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해서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결과물이 이 성장주라고 하잖아요. 결국 성장주는 성장의 과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장의 과실이 안 나오면 꼬꾸라지는 기업들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거든요. 옛날에 우리 기업들 보면 IT 업체들 보면 막 혁신 그런 뭐 인터넷 전화 뭐 이런 걸로 해서 혁신 기업으로 해서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가 상장 폐지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라고 하면 사실 돌다리를 좀 두들겨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켜보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장주인데 한 10년 후에 뭐 예를 들면 성장성이 있다. 바이오주 같은데 임상실험이 성공할 것 같다. 라는 어떤 확신이 본인이 투자 어떤 이 분석을 통해서 있으면
하고 싶으면 하되 그 비중은 많이 낮춰라. 많이 낮춰라. 인생을 걸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유상증자는 주식 희석 효과가 크거든요. 주가 희석 효과가 크는데 그걸 능가하는 어떤 성장성이 이제 커버를 해주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그 성장성을 못 보여주면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진행형인 거죠. 한 종목 많이 담으실 때 얼마나 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또 433 전법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433이면 포메이션 전략 같은데. 그렇죠. 네네. 433. 그러니까 축구 감독처럼 비중을 좀 가져가라.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을 한 40%. 40%. 네네. 그 다음에 앞으로 뜨거울 종목이나 길게 가져갈 종목을 30%. 30%. 그리고 현금이나 배당주를 30%. 이게 현금 매장이 30%. 그러니까 네. 이제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진인데 아, 그런 네네. 개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세다. 네. 라는 것은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지금 앞에 공격수의 비중을 뭐 2, 낮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길게 볼 종목을 뭐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바꿔가면서 내가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한 3종목 정도를 가져가되 한 2-3번 분할 매수할 걸 각오를 하고 투자하면 가장 좀 편리한데요. 좀 이렇게 기다림이 지루하다 그러면 한 50% 정도 사고 그 추후에 이렇게 지켜보는. 그래서 현금을 저는 적어도 한 20% 정도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미니멈. 그리고 초보 투자자라면 배당주의 비중을 한 50% 이상 가져갔으면 어떨까? 50%나요? 네, 배당주나 ETF 중심으로 좀 가져가서 이 배당주가 좋은 게 뭐냐면 이 약세장에서 잘 버텨요. 왜냐하면 배당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한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면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덜 내려가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당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종목 내가 보유한 종목이 갑자기 급락을 했다 그러면 이 배당주를 팔아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수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당주는 가급적 1, 2월에 사라. 저는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뭔 말이냐면 찬바람 불면 배당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주 가격이 12월 말 기준으로 배당을 하다 보니까 연말이 될수록 배당주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가 정점이고 이제 배당의 어떤 기준일이 끝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1년의 기다림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많이 팔아요. 그러면 1, 2월 달에 오히려 급락한 그런 고배당주들을 시가 배당률 10% 이상인 종목들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저는 이제 분기에 10%가 목표거든요. 수익이요? 수익이요. 네.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40여 프로 수익이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금 1,000만 원으로 네. 이렇게 한 7년 정도 수익이 나면 10억이 돼요. 1,000만 원이 10억. 10억이 된다고요? 네, 그래서 투자 원금이 1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등주 따라잡기나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배당 측면에서 배당주, 고배당주 투자도 좋고 만약에 나는 이제 개별 종목 투자하기는 힘들어 그러면 배당 성장 ETF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당과 기업의 성장성을 겸비한 네. 그런 배당 성장 ETF들도 좋은 그런 투자 대안.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안정적인 이 수익원과 그다음에 성장성이라는 그러니까 고배당주 중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버무려서 이 ETF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초보 투자자들에겐 좀 좋은 그런 투자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ETF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종목은 3개 종목 정도가 적당해 보이고 그걸 이제 비중, 이제 잘 나눠서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여기서 질문하신 것 자체는 한 종목 살 때 얼마나 싫으시냐는 건데 이거는 사실 가지고 있는 시드가 얼마냐 그게 중요한 보통은 거겠죠. 저는 50%를 맥스로 봐요. 그래서 좀 이 공격적인 투자자면 한 50% 하고요. 네. 보수적인 투자자만 30%. 그러니까 내가 분석을 했는데 네. 약간 지금 버블이 껴있다. 그러면 한 30% 정도 사는 거고요. 안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안 샀는데 더 올라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네. 일단 괜찮다. 근데 단기적으로 급등이다 그러면 한 30% 정도 매수를 하고 아니면 보통은 한 50% 정도 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그걸 25%씩 추가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에 50%를 추가 분할 매수한다든지. 근데 저는 이제 분할 매수의 기점을 마이너스 10%로 봐요. 마이너스 10%요? 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전에는 웬만하면 분할 매수를 안 해요. 추가 매수를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정작 이제 급락을 했을 때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마이너스 10% 이상 손해 봤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났을 때는
웬만하면 안 하고요. 마이너스 났을 때. 그래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246전법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246이요? 네, 246전법. 네. 그래서 20%, 40%, 60% 빠졌을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한 3번 정도 잡아라. 네. 그리고 마이너스 60%는 신이 주신 인생 역전 기회다. 만 원의 기회다. 네, 만 원에 샀는데 4,000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1+1으로 두 개를 사도 2,000원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박앤세일 그런 빅 기간인 거죠. 마이너스 60%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왜냐하면 종목은 너무 좋다. 특히 ET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0%가 되면 이거는 신이 주신 그냥 기회예요. 망한 게 아니고요. 네, 축복이에요. 축복으로 봐요. 고맙다. 네. 너무 고맙다. 나에게 인생 역전 기회를 주니까. 그래서 손해에 대한 우리가 이 마음가짐을 불안해하지 말고 추가 매수 전략으로 다가서는 순간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면은 금방 말씀하신 전략은 기본적으로 그 종목 또는 ETF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전략이.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거는 상장 폐지 될 수 있거든요. 네. 보통 뭐 순자산 가치라고 하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50억 미만이면 일정 기간 관리 종목에 있다 상장 폐지가 돼요. 그래서 네. 시가총액이 좀 큰 ETF 중심으로 하고 뭐 레버리지라든지 뭐 선물 옵션 이런 파생 상품 관련 ETF들 좀 피하고 이러시면 네. 웬만큼 이 어떤 업종을 불문하고 어떤 ETF를 불문하고 마이너스 60%는 신이 주신 그런 축복의 기회다. 그래서 추가 매수 자금을 좀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46전법을 기본으로 하고요. 좀 종목이 좀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10%, 20%, 30% 이런 전략으로 1, 2, 3 전략이겠네요. 1, 2, 3 전략이죠. 네, 네. 아니면 좀 버블인 종목은 처음에 추가 매수를 한 마이너스 30%에서 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그래서 마이너스 60%에는 좀 이 기업 가치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평가의 기준을 두 가지로 삼는데요. 시가 배당률, 배당금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시가 배당률 뭐 8%인 종목을 샀는데 마이너스 60%예요. 그러면 네. 이게 시가 배당률이 뭐 15%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이게 배당 15% 주는 저축은행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15%만 한 7년 받아도 투자 원금 회복하거든요. 그런 측면. 그리고 PER,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PER 기준으로 저평가라고 하면 네. 마이너스 60%일 때 인생을 한번 걸어라. 저는 이렇게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코로나19 사태 때 마이너스 60%였던 종목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 네. 근데 손절매 하신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실적은 좋은데 거래량이 적어서 소외된 종목을 가지고 지금 몇 개월 버티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의 투자는 좀 괜찮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수정을 좀 해야 될까요?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못 얻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팔고 나면 올라요. 왜냐면 세력은, 소위 말하는 세력은 오랜 기간 이렇게 매집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게 횡보예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떨어져야 돼요. 누가 안 사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네. 누군가 사니까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횡보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시그널이다. 고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오랜 바닥 다지기가 필요하듯이 오히려 이 지루함을 좀 견딜 수 있으면 길게 보면 이게 하나의,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또 갑자기 급등할 때는 갑자기 폭등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또 사는 거죠.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우리 그 JB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이렇게 그동안 지루했었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 이슈로 이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상승세로 올라온 그런 모습들을 보면 기다림, 이렇게 PER이 기본적으로 낮은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최소한 빠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빠지면 더 저평가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저평가 투자 전략 쪽으로는 많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은 즐겁다. 기다리면 즐겁다. 네. 근데 사실 기다리는 거 되게 괴롭거든요. 저는 괴로운 건 뭐냐면 횡보하고 이런 것보다는 크게 이렇게 손해가 안 났을 때가 오히려 더 괴로워요. 손에 안 났을 때요? 네. 네네네. 왜냐면 추가 매수 자금이 대기하고 있는데 네. 이 현금으로 계속 갖고 있으니까
좀 좋은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배당주인데 8%의 시가 배당률인데 한 12% 정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급락을 기다리는 그런 경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싸게 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투자 포인트를 수익을 내자.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거보다 저는 싸게 사자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8,000원에 사던 걸 7,000원에 사면 얼마나 좋아 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급락장이 굉장히 즐거운 거죠. 공포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죠. 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 투자. 주식 투자는 어찌됐든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나는데 남들과 같은 행동을 하면 이게 이 수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고점에 잡을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는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파는 전략인데 항상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아요. 그러면서 손절매 이야기를 하고 그건 아니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기 위해서 싸게 사는 방법을 늘 고민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다면 이제는 그 좋은 주식을 담았던 걸 파는 거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익이 났을 때 언제 팔아야 되냐? 이건 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D-Day 전략, 매도 전략을 해요. 모든 게 다 네이밍이 돼 있으시네요. 네, 네, D-Day 매도. 네, D-Day 매도 전략이요? 네, 네네. 그러니까 매수할 때 매도 시점을 정해놔요. 그 매도 시점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벤트 발생일이 D-Day예요. 네.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에 포커스를 뒀다. 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을 뉴스에 팔아라고 하잖아요. 네. 뉴스에 파는 거예요. 근데 뉴스 이후에 더 나올 호재가 있다면 더 가는 거고요. 네. 더 나올 호재가 없다 그러면 뉴스 즈음에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라는 그 증시 격언의 개념은 더 나올 뉴스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네. 이슈로 뭐 백신 관련주라든지 원전, 그다음에 우주 산업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백신 종목들은 그 정상회담 즈음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오히려 원전과 그 우주 항공 이슈들은 뭐 미사일 사거리 제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어떤 이슈가 더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기대감에 조금 더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D-Day 투자. 그때까지 기다려서 한번 판단을 하자. 근데 웬만하면 학습 효과, 과거의 경험치가 많으면 이벤트 전에 떠나라. 기대감만 누리고 떠나는 게 가장 베스트다. BTS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앨범 나올 때 관련주들이 그렇죠. 많이 상승을 네.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앨범이 나온 이후에 하락하는 추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의 어떤 기대감을 안전하게 누리고 떠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목표 수익률을 몇 프로로 가질 거냐. 그렇죠. 이 부분들이 숫자. 네네.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PER과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목표 수익을 주로 잡아요. 네. 그래서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이 8%일 때 사서 네. 6%일 때 팔자. 그러면 주가는 한 30%대 오른다. 그럼 한 40% 오른 셈인가요? 그러면 네네. 1년 농사 다 한 거죠. 그리고 PER, 미래의 실적 기준으로 PER이 뭐 예를 들면 뭐 10배인데 15배까지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PER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목표 수익까지 사실 기다리는 게 굉장히 지루하거나 거기까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판 복면 가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종목 체인지예요. 내가 PER 기준으로 10배 샀는데 12배가 됐어요. 네. 근데 3배 정도 더 남아있지만 그렇죠. 새로운 종목이 PER이 6배예요. 얘는 10배까지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수익률이 더 높다 그러면 그렇죠. 종목 체인지. 여기는 한 20% 수익 벌고 여기서 한 40%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종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체해가는. 그러니까 목표 수익을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새롭게 더 매력적인 종목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종목 체인지를 하면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그렇게 뭐 목표 수익에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주식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과 아까 D-Day 투자는 네. D-Day에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수익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D-Day에 판다는 그 이벤트를 되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좀 분할 매도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분할 매도도 할 수 있다. 네네. 네, 한 50% 정도 매도하고 네. 나머지 50%는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투자 전략도 괜찮은데 왜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팔면 심리가 굉장히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시세판은 안 볼 것 같지만 또 꾸준하게 보거든요. 근데 네. 내가 10,000원에 팔았는데 1,5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책해요. 내가 20%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주식 투자를 못해서 5%를 더 못 벌었네. 그러면서 5% 오른 상태에서 사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한 반절 정도 팔고 반절은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